예, 도서관 한글을 읽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 4강, 오늘은 용비 어천가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한번 이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말로만 듣던 보물, 국보, 막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던 국민적 배려본, 저 멀리 어딘가에 뭐 수천억 한다고 돈으로만 매일 듣던 석고상전. 근데 앞에서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이야, 늘 우리가 하는 얘기고,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펼쳐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보 보물이고 소중하면 다 같이 나눠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더 알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에서는 보물카면 수기법 안 가르쳐줘요. 돈이 얼마인지만 가르쳐줘요. 보물이면 더 알리고 나눠가지고 이 가치를 알아야 이게 될 건데, 지금 조금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실제로 공부를 하긴 합니다. 누가 하냐 하면은요, 국어교육과에 학교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요. 이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 중요한 구절 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구절만 딱 빼가지고 문제 중심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게 15세기에 어떠한 문법 규칙에 해당한다, 이런 것만 쏙 뽑아서 가르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다 배우긴 배우는데 몰라요. 맨 처음 하면 석고상전 물으면 석고상전 뭔지를 몰라요. 보기는 많이 봤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교육과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소리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읽고 함께 소리내서 읽고 대충 찍어 맞춰서 맞출 수 있는 글인데,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용비어천가, 용이 날아서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말씀드리면서 제가 노래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이 글이라고 하는 종류에는 운문과 산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만드는 장르와 관련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짤막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산문은 이미 우리가 중국의 한문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웬만한 4대부 가문들의 이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 한문을 줄줄 읽고 썼기 때문에 산문적인 부분, 이야기를 쓰는 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국의 시스템 문자 시스템 좋다고 하더라도 노래 가사를 한자로 적을 수는 없잖아요. 노래 가사는 이 말 음절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뭔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뜻만 번역해가지고 노래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064에서 신라의 노래를 기록한 데는 어쩔 수 없이 한문으로 기록하지 않고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의 소리를 적는 방식으로 했던 향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봄이라고 읽으면 봄춘자리 적어놓고 난 다음에 뒤에 소리 음자리 적어놔요. 그러면 이거는 끝자리가 미음으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읽으라는 뜻이냐면, 춘으로 읽지 말고 봄으로 읽어라.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다르다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문자 창제의 원리, 뭐냐면은 근거로서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시라고 하는 장르는 유학의 제일 선두주자였던 공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시 300의 사무사라. 시 300수에는 이 생각에 삭됨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학의 정신을 가지고 와야 이 한글 만든 것을 반대하는 유학자들의 이야기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자님도 봐라, 얼마나 이 민중의 노래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느냐. 임금은 백성의 노래를 들어야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 바른 정치를 하지. 야, 우리 이 유학의 제일 종조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가 우리는 한자 글자가 달라가지고 내가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왜 들었고, 이렇게 이제 논리를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세종대왕님께서는 이 글 종류 중에서 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한문으로 쫙 적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장의 내용을 칠언시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석고상절이 나오고, 석고상절은 이야기집인데 이거를 원림천가로
천상지국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신 거예요. 그래야지 한글을 만들어서 글자를 만드는 어떤 이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별것들만 설득을 해가지고 집현전 학자들한테 그 중에 자기 편이 생기니까 자 이제 너가 글자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국가의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 건 뭐냐면 조선이 건국되고 난 직후에 한 50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나라의 기반이 흔들려요 아직.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국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라가 이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조선시대는 더 있겠죠. 고려가 700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 힘이라는 건 무지막지한 겁니다. 아무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하고 해도 아주 작은 신라 같은 바람에도 들불같이 일어나서 엎어질 수 있는 것이 건국 초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늘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의 어떤 건국의 당위성을 이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조정의 신료들이 그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네가 원하면 쓰라 하니까 뭐냐면 조선 건국의 당위성, 조선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 건국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집이자 그 이야기를 뭘로 만들어가면 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석포상절은 이야기집이 있고 여기에 이제 원문으로 이 이야기를 줄여서 시를 만들었는 게 오랜청가지곡입니다. 근데 용비어청가는 이 시스템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먼저 적어놓습니다. 노래 가사라는 것은 좀 짤막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뭔 말인지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한문으로 이 말의 뜻을 모를까봐 한문으로 한역시도 써놓고 옆에다가 이게 무슨 말로 지은 것이냐는 뜻도 다 풀어놓으셨어요. 굉장히 친절한 집입니다. 그 중에 몇 개의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제1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오성이 동부하시니 많이 오시는데요. 이 조선이 초창기에 우리나라를 땅을 얘기하는 말이 바다 동쪽이라고 하는 해동이라는 이 용어를 썼던 걸 썼습니다. 이 해동 땅에 6용이 나르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하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옛날에 왕은 누가 내시는 겁니까? 하늘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 사실 생각해보면 유학은 충신불사이군. 한번 임금을 섬기면 이걸 엎으면 안 돼요. 그럼 선비가 아닌 거죠. 선비의 나라의 유학에서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자기의 임금을 해하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다. 이 논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국 초기 50년 동안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성계요? 예, 이성계 장군이 고려의 충신이었는데 임금이 준 그 군사로 돌아와가지고는 임금을 패하고 나라를 세웠다. 이 자체가 지금 유학의 질서와 이념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없애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논리를 하나 써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이 구석구석 일마다 나타나는 이야기를 구절구절 적어놓은 게 이 125장의 용비어청가인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이죠. 유학 내에도요. 유학이 만약 선비의 나라라고 해서 충신불사이군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 하면 역대 중국 왕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같이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역대 왕조들, 잘 나갔던 왕조들도 한 300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건국 당시에 어떤 중국의 옛 이야기 중에 건국 초기에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늘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중국의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질 때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해동에 6용이 나르셔가지고 하늘이 도우시는데 그 이야기가 고성, 옛 성인들과 동구 함께 부합한다. 같다. 중국의 역성혁명, 잘못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하면서 백성과 민생을 안전시켰던 이야기를 처음에 깔무로 해서 이것은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유학의 질서에서 역성혁명은 원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학의 기본 원리를 깔무로 해서 조선이 정당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짤막하게 몇 마디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데요. 왜 용일까요? 일단 육용을 누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용은 자 한번 해보십시오.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6대 임금입니다. 정조 임금님 빼고요. 이방원 선생의 형님이었던 정조 임금님 빼고 세종대왕님 앞에 6 조상님을 연속으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들려고요. 목조, 익조, 도조, 예, 도조, 환조 그리고 태조, 태종입니다. 예, 태조 임금님이 이성계 장군님이세요. 태조 그리고 아버지였던 태종. 정종 임금님은 같은 데였기 때문에 지금 딱 뺀 겁니다. 이 6대에 걸친, 6대에 걸친 엄청난 성업의 역사에 의해서 조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50년짜리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는 이 역대의 중국의 중요한 성업이 일어났을 때만 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지방에서 힘 좋다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발랐네요. 수대에 거친 그 지역의 뿌리 내린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응덕이에요. 조상님의 큰 덕에 의해서 이게 한 지역에 마음이 모여져 있다가 도저히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안 됐을 때 이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결국 뭘 만드는 거냐면 나라를 만든다는 이야기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고성, 그러면 고성인 불교의 성인은 누구십니까? 예, 부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현자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나왔던 달마대사라든가 육조 해능대사라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산대사 같은 분들도 다 성현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야 그 이후에 12제자와 수대에 걸친 성자들이 이 성현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 성인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불교가 오래 있다가 이걸 물러내고 지금 공자님을 성현으로 모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럼 이 성현은 누구냐 이거죠. 지금 그 성현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이 이야기 속에 짤막한 요 2글자 속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유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자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공자님을 성인으로 모셔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자님을 모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공자님을 모시기 시작했던 이 뭐냐면은 대성지성 문선왕, 시호를 여러 번, 역대 수많은 왕조에 걸쳐 3번이나 받으셨어요. 대성왕, 문성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성지성 문성왕, 이거 지금 현재 역대 여러 임금에 걸쳐서 그 공자님께 내려진 시호입니다. 성현이시면서 임금으로 그 당대 임금님들로부터 뭘 받냐면은 왕족에 준하는 존호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자님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럼 공자님은 본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좀 유학이 다른 거거든요. 공자님은 본인이 성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란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이분은 옛날에 이 전란이 없던 시대에 임금님들이, 태평생들을 일으켰던 임금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진짜 하늘의 뜻을 받은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유학에서 공자 이전 시대에 요순우탕 문무공이라고 부릅니다. 요 임금으로부터 순임금을 거쳐서 우임금, 탕임금, 요순우탕, 우남, 무왕, 그 다음에 주공, 이렇게 이 7대에 걸친 성현 임금이에요. 그래서 유학은 기본 개념이 뭐냐면 왕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천하의 전란이 끊이지 않으니
이 공자님은 굉장히 면법에 맑으신 분이셨어요. 실제로 전쟁을 주도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본인이 지 아무리 잘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몇 번 해봐야 이 천하의 전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짤막하게 면법에가 몇 번 싸워 이기가지고는 하나도 그치지 않는 이 피의 전란이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해서 오늘 딱 깨달으신 게 뭐냐면 아니다. 결국 뭐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저 윗대가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 나라가 이놈만 용건을 이 천하가 이놈만 용건이 된 거 아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태평성대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이 왕이 진짜 성현의 도리를 이루면 성현이 왕이 되어서 이루면 그게 태평성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왕도 정치, 왕이 도를 이루는 것이 진짜 유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왕이 언제나 늘 성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비, 유자들은 뭘 한 거냐면 열심히 도를 공부하고 있다가 임금이 악도를 행하며 나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임금에게 그 일 못하도록 내 목숨 내어놓고 막고 임금이 성현에 자질이 있으면 내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임금이 성현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선비 중에 선비가 누구냐면 왕인 거예요. 그 왕도 정치에서. 이런 왕이 나와야만 천하의 태평성대가 열린다는 것이 유학의 정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뤄봤잖아요. 언제 이뤘습니까? 세종대왕님 같은 분이 나오신 거죠. 증명해줬잖아요. 그 공자님 말씀 맞닥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세종대왕님이 나와가지고 증명해버린 거예요. 세종대왕님 이후에 2000년 만에 그 공자님 역사 2000년 만에 드디어 공자님 말씀이 진짜였다 하는 것을 세종대왕님이 증명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들의 역사, 그 역대 임금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뭐 이 중에 탕왕 같은 분 잘 모르시죠? 탕 임금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일신, 우일신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일신, 우일신 말씀하신 분이 탕 임금님이세요. 이분이 쓰셨던 밥그릇 뒤에 탕지반명이라고 그러는데 탕 임금님의 뒤에 밥그릇 뒤에 일일신, 우일신이 적혀 있어요. 그게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공자님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늘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역대 임금님들께서 성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임금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 내놓고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임금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텍스트가 있습니다. 공자님도 자기 제자가 있었는데 아무 교재 없이 아무 책 없이는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다음 몇십 년이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려고 하면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쓰잖아요. 근데 공자님은 자기 생각을 쓰지 않으셨어요. 요 임금 이전에 저 위에 복희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에 태호복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으로부터 유학이 시작이 됩니다. 길을 가다가 하도라고 하는 이 호숫가에서 아주 신비한 거북이 등짝에 나타난 신비한 문양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하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지난번 제일 처음에 했을 때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왔던 숫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1, 6,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 7, 3, 8, 4, 9 이렇게 그린 거였는데 이가 하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낙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낙서를 그리신 분이 문왕이세요. 아니 낙서는 그린 게 아니지. 낙서는 받은 거지. 예. 이게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숫자가 들어있는 걸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 왔는 거죠. 그거를 보고는 깨달음을 팍 얻어가지고 복희 선생님이 만드신 게 8개. 그걸 우리가 복희 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숫자는 받은 거고 이걸 보고 복희 8개를 그리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학에서는 시획 8개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8개를 그리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는 선천 8개라고 합니다. 선천 8개는 아주 이상적인 색입니다. 완전
세상을 그려놓은 저거를 풀이하면 저기에는 아무런 불순물이 없습니다. 원리 자체가 아무런 불순물이 없. 저는 이제 유학을 잘 이 깊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낀 상황 안에서도 순수는 존재하는데 이 불순물이 존재하는 속에서의 순수함을 찾아가는 그림이 문왕이 그리셨던 팔괘. 이걸 우리가 문왕팔괘라고 하고 부처팔괘라고 합니다. 요거는 불순물이 끼어 있지만 세상을 바르게 돌리는 법칙에 대한 거예요. 이때 받으셨던 것이 낙수라는 것에서 받으셨던 이것이 다도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문왕팔괘에서 받으셨죠? 이때 받으셨던 것이 낙서라고 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수를 각각 하나씩 받으시고 팔괘를 하나씩 그리신 거예요. 이 원리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이 춘추전 시대 중간부면 뭐 이게 뭐 팔괘 내용이 뭔지 뭐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음양 오행 이론을 다 공부하셔가지고 공자님께서 음양 오행 이론을 다 공부하신 다음에 이 하락의 원리에 맞게끔 바꾸어서 재편집을 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주역이에요. 결국 철학서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태우복희시로부터 쭉 내려오는 요순우부터 문무중으로 내려오는 철학 이론이 있는데 이거를 역학이라고 합니다. 역경이라고 합니다. 공자님이 첫 번째 이렇게 하나를 만드셨어요. 철학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뭐 이때 당시에도 음양오행 이론 많았어요. 엄청난 사상들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 다 뭐랬고, 그건 지금 하는 말이고,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은 뭐냐면은 이 정신이다. 저분들이 했던 철학이 우리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대 임금님들은 늘 중간중간에 뭘 하셨습니까? 나라에 큰 우환이 있을 때마다 지혜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오셨잖아요. 그 역사, 임금님 실제 지금은 치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또는 승정원 얘기 같은 그런 기록들이 모아놓은 게 있는데 또 편집글도 있고 하여튼 임금님들의 역대 역사설이 모아놓은 것이 서경입니다. 주역과 서경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떠돌고 있는 노래, 민중의 이야기.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에 민심이 곧 천심이, 저거는 윗대부터 오는 것이고 윗대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뜻이 어떻게 녹아있느냐,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철학이다, 그죠? 결국 이건 철학이잖아요. 요거는 역사죠. 요거는 문학입니다. 인문학의 3대 영역이 문사철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공자님께서 삼경, 주역, 서경, 시경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자기가 엮어가지고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늘 보시고 적고 들으시고 적으셨다는 거죠. 이게 공자님 공부법이에요. 근데 공자님 이후에 공자님의 말씀, 그리고 공자님을 제일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맹자님의 말씀, 그리고 이건 말씀은, 대화는 이 맥락이 좀 부족하잖아요. 대화는 맥락을 찾기 어려운데 어록 같은 것은 맥락을 찾기 어려운데 딱 논리적으로 적어놓은 게 두 편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과 중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자님 말씀인 논어, 맹자님 말씀인 맹자, 그리고 그때 당시 이론을 좀 또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대학과 중용을 합쳐서 사서라고 합니다. 요거를 사서 삼경이라고 하는데 유학에 수많은 경쟁이 나왔지만 사서와 삼경만이 순수하게 정말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못을과 이것만 교재다 라고 했던 분이 주자예요. 주자 선생님이 너무 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이 하니까 한 1000년쯤 후에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는 이 다 쓸데없는 거고, 진짜 공자님이 얘기하는 우리의 순수한 유학의 정신은 이 삼경과 공자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삼경과 공자님 이후에 공자님, 그리고 공자님의 바로 다음 때에 나왔던 맹자님, 그리고 그 옆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쓰셨던 대학과 중용, 요거 말고는 나머지 다 사자다. 그래서 성리학의 주자학에서는 요 딱 7편의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거를 제일 잘 이어받으신 분이 동북아 전체에서 이 주자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 7개 텍스트만 보면
된다. 이것만 완전 다 이해하면 천리이 튼다고 해가지고 그거 믿고 공부하신 분이 퇴계 이학생님이세요. 퇴계 이학생 요거 왜 글을 보지 않으셨어요? 자, 이 얘기로 시작하는데 그 역경에는 공자님이 그래도 공부를 오래 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느끼신 게 좀 있어서 첨언을 해두신 이걸 십기기라고 합니다. 64개의 괴를 그리시고 괴에다가 원래 쭉 사람들이 그때까지 했던 말들을 쭉 적어놓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 쭉 적어놓고 오늘 이해를 못해가 괴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괴사전이라고 해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주역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공자님께서 짤막하게. 거기에 음야모행이라고 하는 개념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십익이라고 해서 각 익마다 그 설명을 하는 게 십익이에요. 이건 공자님이 붙이신 거예요. 십익은 공자님께서 주역에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개 중에 건괴가 위에도 하늘 밑에도 하늘이. 이래서 제가 합쳐서 건이라고 그러는데 건위천이라. 건은 곧 하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놓고 이 교의 이름에 내용에 개 한 개 한 개마다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6교에는 요 주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공자님이 줄 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렇게 줄 거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건괴 산주권은 무슨 의미인지 적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는 땅에 있는 어떤 신령한 기운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만드는 것인데 전부 용으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용이 여의주를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거는 잠시만요. 제일 밑에 거 뭐죠? 1호가 이게 갑자기 이게 용 보자. 예. 용용 맞아요. 결룡제전. 아직 용이 어디 있냐면은 밭에 있어요. 밭에 있으면 표시가 나겠습니까? 잠룡물룡.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잠룡물룡 하려고 합니다. 잠룡물룡. 이 잠저 아직 용이 잠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요 말을 가지고 와서 세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잠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오면은 이제 용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아직은 좀 약해, 땅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밭을 땅에 날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룡제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용이 이제 밭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신용 밤이 이제 이 용이 어떤 기운을 얻어가지고 승천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용제천. 드디어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용유해. 이 마지막 선을 넘어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태양을 너무 사랑해서 태양까지 가다가 이 불에 타가 죽는 이카루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 선을 넘어갑니다. 신령해제가 넘어갔는데 용이 만약에 하늘에 도달해가지고 이 하늘을 우습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는 것처럼 결국 뭐냐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이 마지막 선이 신령한 기운이 올라가지고 하늘이 떠받치는 거죠. 요게 누구의 의미예요? 결국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늘의 기운에 맞닿는 상태에 딱 가가지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호풍하늘이 부려가지고 이 땅에 부족한 곳에다가 비를 뿌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뭐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왕을 상징하게 돼요. 이래서 왕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몇 마디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요 육룡이라는 말 안에 유학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철학 서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짤막한데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용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획이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러니까 여섯용이라는 것이 이미 6효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주역의 이론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 대대로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뭐냐면은 저런 음덕, 조상님의 음덕에 대한 이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사를 지낼 때 몇 대 제사를 지냅니까? 4대 제사를 지내잖아요. 5대째는 왜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요?
그 불천지사 받으시는 분 말고요. 집에서 4대를 지내거든요. 그 현손이 5대손이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는 우리 민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통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통신앙에서는 인간이 죽으면은 혼백이 나가가지고 일단 귀신이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 땅에서 공부를 계속해요. 자손들과 함께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5대 동안 제사를 받으면서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200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5대쯤 되시고 나면 공부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통사회의 민속의 뭐냐면은 신앙관이에요. 그러면 5대가 돼서 하늘로 가셔서 그 기운을 받아내려가지고 자손이 뭘 하냐면은 천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5대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민속에서는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짝수는 안 살려요. 3대 조상, 5대 조상, 7대 조상, 9대 조상 이렇게 하거든요. 7대 이상은 전부 하늘의 신령님이세요.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6대까지 갔다 하면 6대는 7대랑 같이 6대는 7대는 엎어가거든요. 땅의 기운이 내 위에 조상님들 기운이 딱 하늘에서 바로 딱 내리치는 게 몇 대인 거예요? 7대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몇 용이 나오는 거예요? 6용이 나오는 거예요. 5대 조상님이 직접 관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의 신앙이에요. 조선은 유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누가 지키시냐면 우리 조상님들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조상신이 이 땅을 지키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땅에 계신 분 중에 제일 높은 게 5대조예요. 그게 조상신의 개념이에요. 이 의미인 거죠. 조상님들이 신으로서 이 땅을 지켜왔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6용이죠. 6조입니다. 내 위로부터 6대 같으면 5대에서 7대 사이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 땅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기도 하고 주역의 지금 용이 만들어져가는 왕의 성업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절묘해요.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밑에서부터 6 조상님들의 음덕이 거쳐가지고 다대로 해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뜻을 세웠다가 우리 6대조가 뜻을 세워가지고 죽어서 신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루어진 뜻을 언제 이루시냐면 5대조가 되었을 때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5대 은손을 통해서. 남고 올라다녀도 또 용도 있잖아요. 청룡백호 이런 거 그 내용하고 요거 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도교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비어천가의 모든 이념은 유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 대한 중간에 섞입니다. 섞이더라도 지금 이 책은 오로지 뭐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유학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왜 5대 효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제사교육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동북아 전체에서 유학을 굉장히 신념하면서 이거를 지금까지 지켜가는 나라가 조선밖에 없는 나라가 뭐냐면 조선의 조상신의 개념과 유학이 가지고 있던 조상님을 모시는 개념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부뚜막이도 가서 불교 옛날에는 별의별 거 다 밀었는데 이 유학에서는 오로지 조상신만 모시거든요. 그 이제 4대 지사를 지내는 비밀입니다. 예. 자, 근데 그 성인,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요소부터 문무주공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 6 임금들, 역대 6 임금들이 중간중간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다 다른 대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련은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이 어려운 환란을 주시고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 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이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 전주 이씨 왕손으로 하여금 조선을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환란과 역경과 기적과 천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용비어천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4대론가로 2대를 하잖아요. 예. 조상님도 많이 굶겠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시겠죠. 공부가 좀 덜 되시겠죠. 이 조상님들이 돌아가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그 힘으로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우리 윗대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그런 어떤 민족의 사상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영도 어청감 집행전 학자들이 지었어요? 예. 예, 용변천가는 정확하게 집행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모든 설명을 유학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세종 때? 예, 세종 당대에 지어졌어요. 세종 때. 1장은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문을 앞에 살짝 깔았다 그죠? 근데 이제 1, 2장이 서론장이 125장 중에 서론장인데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요? 자부심이 나타나요. 2장에는 완전히 우리 고유어만 가지고 딱 짓습니다. 노래를 같이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죠? 제가 먼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일세 곧ď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 바람에 가다니 역사와 뿌리가 있으면 그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 용변천가를 만든 건 뭐냐면 조선이 오래 가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구절은 오래오래 가는 것은 역사와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조선은 앞에 육룡에 이 해동 육룡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역사와 뿌리가 깊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이 그러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은 뿌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불휘, 불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민속학에서 무속하시는 분들이 발음하실 때 어떻게 발음하시냐면 옛날에 안 들으시거든요. 불이 그러세요. 불휘. 지금 뿌리예요. 뿌리 깊은 나무기. 나무는 이라는 뜻이에요. 나무는 바람에 말 그대로 바람에 아니 밀세 아니 밀린다. 옛날에 밀세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뜻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리기 때문에 안 밀리기 때문에 곧 이게 꽃입니다. 옛날에 꽃 좋고 저게 좋고 아니죠. 좋고예요. 좋고 여름인데 여름이 지금은 치면 열매입니다. 옛날에 농사를 여름지 그랬어요. 여름지. 삼강행식도에 보면 농사 짓는 거를 여름지 열매를 짓는다 그래서 여름지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열다잖아요. 열다에다가 뭐 웃음 할 때 음이 붙은 거예요. 요렇게 쓰이다가 두 개가 헷갈리니까 우당탕탕 싸우다가 지금 더운 여름은 여름이 되고 그냥 그대로 여름으로 쓰이고 열매는 여름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열매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다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밑에다가 찍으면 그냥 두 개, 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근데 이 하다로 옆으로 적어놓으면 이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안 부러지는 게 잘 견디기 때문에 꽃이 푸석하고 열매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번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샘이 깊은 물은 그런데 샘 말고 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깊은 물인 거예요. 밑에서 쫙 올라오는 물이에요. 샘이 깊으면 가뭄에도 이 물이 마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이 뭐냐면 지금의 가뭄입니다. 가뭄. 이 가뭄에도 안 그친다. 그치지 않기 때문에 내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내가 이게 내입니다. 내가 이는 옛날에는 가가 없었습니다. 가는 17세기에 가야 나옵니다. 예전에는 전부 이였어요. 지금은 산이 철수가라고 하잖아요. 이하고 가로 나눴었는데 17세기에 가가 나타나고 그전에는 가가 없습니다. 다 이입니다. 철수가가 아니고 철수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져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가가 없었기 때문에 내이 이루어져. 내에 이르러. 여기는 이르러예요. 내가 이르러. 바다. 이거는 이제 그때 말로 하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샘이 펑펑펑 솟아가지고 쭈쭈쭈쭈 흘러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가요? 내일 겨울가를 만들었다가 또 쭈쭈쭈쭈 흘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 강을 갖다 바다로 가게 되는 거죠. 작은 시내가 열려서 바다에 이르는
뭐냐면은 풍성할 것이다. 근데 이 유학의 이념이 이거예요. 유학은 거꾸로, 학문은 거꾸로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역사이고, 학자는 세상에 역행을 해가지고 샘이 만들어진 원천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걸 원두라고 합니다. 뿌리인 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태계 선생님 전함이 태계시잖아요. 게을러 물러난다. 물론 그 앞에 그러는 이름도 태계인데 게을러 물러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물이 끝에서부터 발로 거슬러가지고 순수한 물을 찾아서 오는 것이 학문이다 라고 했는 말을 하신 분이 주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조선의 학문은 뭐 하는 거냐면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이 지금 굉장히 깊은 물입니다. 이 장입니다. 요 내용 가지고 앞에 거 제목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드라마 만들어내는 게 저희 83학번 경대 국문과 83학번 선배님이신데 이정명 작가님 저희 선배시거든요. 그분이 요 작품을 쓸 때 소설을 좀 이렇게 픽션으로, 그러니까 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뭐 세호정님 한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대박을 친 드라마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거 이야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SBS에서 판권에 샀어요.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자기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또 만들었는데 그게 육룡이 나라샤. 그래서 제목이 육룡이 나라샤인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목이 육룡이 나라샤. 근데 그 드라마의 육룡은 목조, 일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상상 인물들로 그냥 이야기를 육룡이라고 했는데 원래 뿌리 깊은 나무는 역사적으로 이제 오늘 전주시 왕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는 게 되게 재밌다죠. 근데 그 기억서 여기 있잖아요. 예. 꼬리 나무 하면서 샘 깊은 물은 가물에다 하는 그게 왜 가물하고 가말. 그 L을 빼고 나면 가말이에요. 가말. 옛날에는 가뭄이 아니고 가말이었어요. 아니 그 밑에 이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왜 가물하고? 이거는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가뭄이라고 해놓으면은 이 말하고 느낌이 좀 다르니까 이 번역을 하신 분은 가물음이라고 해놓으면 좀 비슷하지 않겠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좀 느낌이 좋으니까 가물음으로 저거는 번역하시는 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요 가물 그래프는 지금 말이니까 헷갈리지 별로 안 닮았는 것 같고 가말이라니까 가물음이라고 해놓으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번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저는 가지고 온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대왕이 빈곡에 살아샤 제업을 열으시니 우리 시조이 경흥에 살아샤 왕업을 열으시니 요런 방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계속 부르라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일단 중국 대왕이 누군지 모르겠죠? 중국 대왕이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그 다음에 빈곡이 어디 살아삭한 거 봤을 때 빈곡이라는 것이 있을 게 뭔지 모르겠고 제업이야 뭐 왕업을 나라에 열었다 하는 거니까 우리 시조 누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전에 목조이십니다. 목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조, 그러니까 나라 만든 건국자가 아니잖아요. 시조, 우리 밑에 우리 성씨 조상님이라는 뜻이에요. 시조의 조상님이 어디 사셨던 거예요? 경이 어디시냐? 혹시 아시는 분? 누구셨어요? 맞습니다. 예, 북한에 있는 함경도 경험입니다. 예. 잘 모르시는데 예. 거기 사셔가지고 왕업을 그러니까 위에 거는 중국 이야기고 밑에 거는 목조 임금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풀어드리려고 할게요. 어느 나라 임금님 이야기입니까? 주나라 임금님. 중국이니까 주나라 임금님이죠. 중국 역사 잠깐 하겠습니다. 중국에 자위대 찾고요. 그럼 모르니까 하나라가 있었다가 지금 하은주예요. 하은주 춘추전국 시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으로 가요. 진이 통일해가지고 하은주 춘추전국 진한순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은주 춘추 전국 진한. 이 이제 대충 들으시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만드신 나라가 하나라예요. 요순 임금님이 만드셨던 나라가 하나라인데 전세 속의 나라예요. 지금 현재는 뭐 발굴됐다 하는데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증명이 되는 나라는 어디서부터냐?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지금 확인이 가능한 나라까지는 은나라까지다. 근데 은나라 역사도 그 증거를 많이 못 찾았어요. 이걸 충축비법이라고 하는데 공자님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전설적으로 내려고 쓰고시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주로 주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주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주나라가 망해가는 시절에 살았던 분이에요. 춘추전국 시대가 주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나라는 어떤 나라가 망해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까? 은나라가 망해던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대왕은 어떤 나라에 사셨던 임금님이십니까? 은나라에 사셨던 분이실 거예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시죠? 걸주. 예. 그때 임금이잖아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게 한테 좀 문제가 많으셨나 봐요. 나라가 망해가는 하다 보니까 주지웅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막 사람 막 잡아 죽이고 뭐 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다 이렇게 저렇게 안 좋았어요. 억수로 안 좋은 임금이었는데, 근데 그 나라 시대에도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주나라를 세우신 분은 문왕이세요. 요수누탄 문무주공할 때 저 문왕께서 뭘 만드셨냐면 주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문왕의 할아버지가 중국 대왕이세요. 제가 지금 성함이 다 기억이 안 나서 잠깐 컨닝할게요. 역사를 완전히 제가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컨닝하겠습니다. 네, 고공담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고공담보. 이분이 이 중국 대왕은 지금 고공담보라고 하는 문왕 임금님의 할아버지세요. 그분이 빈곡이라는 땅은 지금 알 수 없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는 빈곡이라는 땅에 살고 계셨어요. 거기서 뭐냐 하면 이게 아직은 은나라 나라 땅이잖아요. 저분이 아주 인망이 좋으셨나봐요. 덕이 굉장하셨나봐요. 그래서 주변에 백성들이 늘 저분을 모시고 따랐던 거예요. 저분 없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따랐던 은나라 말에 많은 백성들이 따랐던 지역의 어떤 분이셨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음 때에 문왕까지 모셨겠죠. 그래서 그 힘이 뭐를 만든 거냐면 주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조임금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조임금님이 어디 사셨냐면 전주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첫 임금님이신 거예요. 전주이시잖아요. 그 윗대는 모르겠고 윗대 뭐 전주시 다 경주시라고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쭉 오다가 이 목조임금님이 전주에 살고 있을 때 나라가 아주 이 고려가 문란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해가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목조임금님 많이 의지했는데 관찰사가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개새끼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합시다. 네. 그래야지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좀 죄송하네요. 하여튼 그런 임금님이었겠죠. 나라 이야기를 봤을 때는 안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목조임금님을 전주에 있던 목조임금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안 된다. 도저히 승산이 없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삼척으로 가시. 혹시 전주시신가요? 예. 전주시 계십니까? 잘 모르려고 큰일 나요. 강원도 삼척으로 옮겨가게 되십니다. 근데 옮겨가는데 어떤 일이 많냐? 마을에 있는 사람들 170명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살림살이를 내려놓고 이 목조임금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생애 터전 역대 자기 조선인들이 다 함께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목조임금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강원도 삼척으로 가서 잠시 정착을 하십니다. 근데 하필 다음번에 이 관찰사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삼척으로 오게 돼요. 골때리죠. 참 이게 하여튼 뭐 다른 얘기 뭐가 있겠죠. 불은 원래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또다시 옮기시는데 그때 함경도 경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여기가 그때 당시 원나라하고 여진족하고 우리나라가 국경이 지금처럼 저쪽에 백두산까지 없을 때
아직 지금의 뭐 백두산 인근에는 여진족하고 막 이런 막 원나라 사람하고 막 오만 사람들이 막 있을 때 변방 지역이에요. 여기 산다 하는 건 목숨 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딴 데 땅이 없으니까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지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경영이 액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서 건설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위험한 지역을 가는데 또 이때 같은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미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간다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이 왕인 거죠. 내가 왕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왕의 성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품이 좋으셨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백성들이, 민초들이 자기가 사는 모든 땅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죽음의 땅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봐라 똑같잖아. 중국의 그 위대한 성업을 일으켰던 문왕의 임금 조상님도 빈복에서 살았을 때 이랬고 우리 역대 임금님이었던 목조 임금님이 그렇게 올려갔을 때 아마 조상 사람들이 따라든 거 봤을 때는 이미 왕업은 그때 시작이 되었다. 왜 이게 목조로부터 시작이 됐냐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적인 서리에 가샤. 한번 해보시죠. 적인 서리에 가샤. 적인이 가려를. 기산 올마샴도. 하나의 뜻이시니. 야인 서리에 가샤. 야인이 가려를. 덕원 올마샴도 하나의 뜻이시니. 이 적인과 야인은 오랑캐 이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릴게요. 서리에는 사이예요. 지금 서리가 지금으로 치면 사이예요. 사이. 어디 사이. 이게 서리예요. 적인의 사이에 가셨을 때 적인이 이 뒤에만 역수 재밌어요. 서울 사람들은 가래다라 그러면 이게 왜 가래다인지 몰라요. 저게 뭐냐면 갈구다 뜻이에요. 경상도 말에 지금 갈구다로 남아있어요. 갈구는 게 뭐예요? 괴롭히는 거죠. 우리는 역수 쉬운 거예요. 우리는 가래다가 갈구다 되면 느낌 비슷하잖아요. 갈구다 되면 알아보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게 괴롭히는 거다 하면 저게 왜 괴롭히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역수 쉽잖아요. 지금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적인 사이에 가이 적인이 갈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기산으로 옮기셨어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요거는 그 익조 임금님 이야기예요. 요거는 누구 얘기냐면 위에는 중국의 아까 전에 그 고공당보 임금님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기는 이어서 누구 이야기냐면 익조 임금님 이야기예요. 요거는 적인이 하는 적인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 빼고 나머지 다 오랑캐야. 그래, 그 오랑캐 이름을 붙여놨어요. 중국이 딱 있고 중화가 있고 중국의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름은 이예요. 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근데 이가 원래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뜻으로 아마 이라고 했나봐요. 그 이자가 큰 대자에다가 궁문자를 넣어놨는데 우리가 옛날에 활이 잘 쓰더니 이 이자에 썼는데 이 사람들은 이자에 갖다 놓고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거 입장에서 이거 다 오랑캐인 거라.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가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고 이는 원래 이 민족이 쓰던 용어예요. 근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라 하면 그게 뭔가요? 그게 오랑캐인 거예요. 그럼 동쪽에 있는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고 서쪽에 있는 서융족이에요. 융족. 예, 남쪽에는 만족이 있어요. 남만. 지금도 대만 이런 데 있잖아요. 남만.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것이 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쪽에 있는 그 이민족이었던 거예요? 북쪽에 사는 이민족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 느낌을 대충 봤을 때 저분도 북쪽까지 몰려왔다 하면 이제 끝까지 온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북쪽까지 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살았는데 그게 어디였었어요? 중국은 예로부터 북방민족이 계속 남아해가지고 와가지고 침략했잖아요. 그게 흉노족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흉노족이 훈족이 돼가지고 어딜 넘어가지고요? 저쪽에 지금 헝가리 있는 데까지 넘어가지고 그걸 쑥대밭으로 만드는 바람에 로마가 망했어요. 한겨울에 흉노족이 서쪽으로 어디까지 여기서 돛을 못 먹고 사니까 말 달려가지고 헝가리 가가지고 거기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지금 서양사예요. 그 흉노족, 그러니까 아주 험악하기로 소문난 흉노족의 조상들이 지금 자꾸 어디 보면 그 막기에서 만리장에 싸운 거예요. 만리장 넘어가지고 자꾸 오는데 이 빈 어디로 쳐들어가고 이 앞에 있었던 땅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열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빈국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이분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시 피란에 가세요. 근데 이 피란에 갈 때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저 임금 저분을 놓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기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린 저분을 이룰 수 없다 하면서 다 따라가서 대왕으로 모셔요. 그래서 왕이 이미 계세요. 그게 은나라 말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한참 경흥에 지금 아까 지금 자리 잡으셨잖아요. 누가 경흥에 자리 잡으셨습니까? 네, 목조임금님이 경흥에 자리 잡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야인 그러면 누굴까요? 예, 이거 여진족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저 원래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너무 잘하죠. 예, 교수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 야인은 우리나라가 누구를 야인이라고 부르냐면 여진족 사람들을 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제 경흥에 있으니까요. 경흥 인근에가 지금 아직 그 나라는 이제 거의 원나라 땅이었는데 원나라 땅 인근에 뭐 국경이 있다 보니까 막 뭐 하여튼 무척 많아요. 여기저기 막 다 오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려고. 맨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진짜 갈군 거잖아요. 하도 갈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시냐면 덕원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덕원으로 옮길 때 어떻게 됐겠어요? 다 따라간다. 예. 이게 2대에 걸쳐서 있는 일일 거예요. 그 전주이씨 왕손들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연중에 나라를 일으킬 때 목숨 바쳐서 한 혈명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윗대에서 또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안정적인데 갑자기 뭐 일어나다 보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윗대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하면 시작되는 거죠. 다 같이 막 몇십 년에 걸쳐, 100년에 걸쳐가지고 떠들어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가 가족이에요. 이러니까 나라를 일으킬 수 있어요. 라고 용비어 청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문왕임금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붉은 새 그를 물어 침실잎에 앉자니 성자혁명의 제호랄 대자바니 성자혁명이라 했었다 그죠? 예. 왜 혁명입니까? 바로 이 문왕께서 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실제로 세우셨기 때문에. 앞에는 금방 말씀드린 부족장처럼 이렇게 몰고 다니신 분이고 문왕임금님은 결국 나라를 세우셨어요. 나라 세웠다고 그 전에 나라 바로 망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는 은나라와 주나라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혁명도 아니죠? 성자의 혁명이신 거예요. 바야미 같이 물어.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좀 해보시면 이제 해석하실 거예요. 바야미 같이 물어 무슨 뜻일까요? 대야미가 까치를 갖다 물었다는 뜻이에요. 네. 증객가제 연자니 성손장흥에 가상이 온제시니 또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붉은 새가 글을 하나 물어가지고 침실에 있는 앞에다가 앉았어요. 그 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 인해서 문왕임금님께서 나라를 세워야겠구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걸로 인해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는 잠시만요. 제가 가끔씩 문왕임금님이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컨닝을 살짝 할게요. 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도조임금님이십니다. 목조, 익조, 그 다음에 도조임금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까치를 물어가지고 나뭇가지에 막 던져버린
이 오랫동안 그할 것을 장차 이 나라가 오래 갈 것을 이건 먼저예요. 먼저 보여주심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보여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를 보여주시냐면 이제부터 신기한 이야기들이 아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문왕께서 주무시고 계신데 침실 앞에다가 새가 한 마리 글을 물고 나왔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못 외우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게으름을 물리쳐 이긴 자는 귀라고 게으름에 물려서 진 자는 멸한다. 의를 지키고자 한 이는 순하고 의를 누르고자 한 이는 흉하다. 무릇 이르라. 억지로 하지 않아야 구부러지지 않는다. 선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선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선한 자는 만세를 누릴 것이요 어짐으로써 얻고 어짐으로써 다스린다면 백세를 헤아릴 것이다. 그러나 어지지 못한 마음으로 얻으려 하고 어지지 못한 마음으로써 다스린다면 10세쯤은 헤아릴 것이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망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망한 나라가 어딥니까? 진나라 그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므로 어지지 못함으로 얻고 다스려서는 당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계시가 생긴 거예요. 이거 하여튼 이 문학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서를 막 얻으셔가지고 이 동양의 철학을 일으키신 철학자 대단한 대성인이세요. 유학에서 성인이세요. 성인. 그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 초특급 현자예요. 그 천재의 그 이름도 문학이시다, 그죠? 그 문학에게 지금 하늘의 계시가 내려가지고 새가 한 번씩 탁 내려가지고 글을 하나 전하는데 그 글에 이래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인 아닙니까? 인 오짐. 그게 공자님의 사상인 거예요. 공자님은 스스로 사상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유학을 얘기하면 공자님을 높이는데 공자님은 본인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늘 이 요수무탕 문무주공의 이야기를 하셨지. 그래서 그 문왕 임금에게 내린 이 하늘의 계시에 지금 뭐가 있냐면 앞으로 인도로서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계시를 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미 지켜주시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앞에 이 이야기 읽어보면 덕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나라는 망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계시죠. 아, 나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게 이분들은 역대 임금님들이 좀 이렇게 문인 출신이세요. 근데 실제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성계 장군님은 집안이 원래 뭐예요? 무인 출신이세요. 네, 무관 출신이세요. 세종대왕이 특이하신 분이세요. 집안 대대로 무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도조 임금님이 그 일보러 가시는데 어느 날 저 멀리 까치 두 마리가 저 멀리 막 도저히 사람을 쏴가지고 못 맞추기만 하는데 까치 두 마리가 날아다니까 도저 임금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하나 쏴볼게 하면서 쫙발에 쫙 하는데 사람들 옆에서 저거 절대 못 맞춘다 하면서 너무 멀리 절대 못 맞춘다고 얘기했는데 활을 쫙 쐈는데 두 마리 다 맞아버려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뱀이 싹 나타나가지고는 이 떨어진 까치 두 마리를 물어요. 그리고는 나무 위에 싹 보이는데 올라가요. 원래 그 다음은 예상되는 모습이 뭐예요? 원래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잡아놓고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쏴봐라. 아닙니다. 아니 살리려고. 살려준 거죠. 뱀이 까치를 살리거든. 뱀이 까치 살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 이제 신기하잖아요. 이 스스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이 성손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라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유학은 억수의 신념이 같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석고사들이 큰 차이 없습니다. 사람보다 우리는 유학이 제일이다. 예. 근데 이런 신기한 사건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그 불교 같은 데서 일단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면 사람의
일단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월화 스님 돌아가셨을 때요. 월화 종정 스님 돌아가셨을 때 그 방광행사이라고 해가지고 방광하면 불교에서 큰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막 불이 막 5천지 막 도끼불처럼 일어났는데 그거 사실 많이 찍혔거든요.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월화 스님 그 방광행사 하면은 막 불덩이가 하늘 위에 그 하고 있는데 그냥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래 수직 대각선으로 이렇게 솟아가지고 하늘에 불이 솟아 있어요, 진짜. 불기둥이. 그 이런 뭐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동의 국학진흥원에서 원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영천의 문화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국학진흥원 담당자분이 그 영천에 가서 누굴 좀 만나라는 거예요. 자료를 거기서 구하라 해가지고 제가 그 용화사 하는 곳에 스님을 뵈러 갔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 사찰이 이 용화사 사찰을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꿈에 이 스님 월화 스님 제자분이세요. 지금 계신 분은 제자의 제자분이시고 그 월화 스님 제자분이 여기 이 사찰 주지로 와 계신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5월 며칠에 동화사에 가가지고 절을 날락하면 절을 죽기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한날 1시에 요 대구 보현사 동화사 이 말사인 보현사의 주지스님한테 부처님이 응감하셔가지고 몇월 며칠날 절을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니 절 돌락하거든 절 줘라 라고 꿈을 현몽이 양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설마 근데 그때 무슨 스냐하면 보현사가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뜯으려고 하고 있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 이제 이분은 완전히 얼마나 빨리 중간 보름을 기다렸대요. 근데 이 절단으로 가야 되는 분 설마 이거 되겠나 하면 내가 꿈가 하고 있다가 집집한데 가가지고는 어디 가냐면은 그래도 가라 하시니 동화사에 간 거예요. 동화사 주시스님 돼가지고 절 주시오 하니까 돌아간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개꿈이야 하고 내려오는데 길에 올라오는 스님들이 이상하다. 그 보현사 스님들이 길에 올라가다가 절 받으러 오라 했다 하자마자 절을 안 받으러 오노 하는 얘기를 듣고는 보현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절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왜 이제 왔냐고 얼마나 그랬는데 왜 이제 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날 즉석에 파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절을 뜯어가지고 지금 영천 용화사에다가 절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절에 불이 났어요. 근데 최근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안에 불복장이 이 보현사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 안에 불복장이 있었는데 복장 안에 14세기부터 중요한 문헌들 그리고 이 보현사에서 뭘 했냐면 정확하게 지금부터 100년 전에 3.1운동 유적지거든요. 3.1운동 할 때 그 안에서 했었어요. 불교 3.1운동을. 그 3.1운동 기록물이 요 안에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불복장 안에서.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긴급 불살이 난다고 신도분들한테 돈 모으는 그 서류 안에 그 내용이 남아있었어요. 그 지금 발견돼가지고 뭐 문화재 등록한다고 하고 어제 갔는데 제가 그 영천 그 안내부스로 갔다 그 얘기 듣고 지금 쓰려고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 그 상봉유사에 나오는 게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신령한 일이 있었다 하는데 뭐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이 조선의 건국 신화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늘이 정진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믿어요. 왜 믿느냐? 조선이 어쨌든 간에 얼마 갔으니까요? 600년 갔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죠. 조선이 600년 갔으면 하늘의 뜻이죠. 맞네. 요 지금 떼놨는데 한 개 더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저 책을 제 8장입니다. 8장. 제가 이거 들고 오다가 빼놨는데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하고 가려고요. 8장입니다. 8장. 읽어보겠습니다. 태자를 하늘이 가리샤. 형의 뜻이 이러시는 성손을 내십니다. 제자를 하늘이 가리샤. 제명이 나뉘으시는 성자를 내십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책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왕 중국 대왕님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아들이 세 분 계셨어요. 첫째가 태백이고, 둘째가 중옹이고, 셋째가 계량이라는 분이세요. 태백, 중옹, 계량. 또 이렇게 되면은 나라 만들 때쯤 되면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태백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드님이었던 계량이라는 분의 아들이 무척 똑똑해서 왕제가 있었던 거예요. 손자 중에 셋째 아들내미 손자가 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국 대왕님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첫째가 지금 물려받는 게 아니고 누가 돼야 된다? 셋째의 아들이 돼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문왕이세요. 네, 그분이 문왕이십니다. 비슷하죠 지금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대왕님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문왕이세요. 이름이 창이에요. 상. 그래서 이분한테 주려고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태백이라는 분한테 계속 이제 내가 이제 하여튼 눈치 자꾸 주고 있는 거죠. 눈치를 주니까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이 태백이라는 게 내가 왜 장남인데 라고 했는데 어느 날 툭, 이거 아버지 말씀이 맞다 느껴요. 본인이 느껴서 어떻게 하느냐, 둘째 동생을 데리고 어딘가로 잠적해버려요. 죽이죠. 이 조선으로 보면 누구 이야기랑 비슷합니까? 세종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세종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 여섯 임금님의 윗대 임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밑에 나오는 요건 아니고요. 그 밑에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하면 환조 임금님 이야기예요. 이제 환조, 아까 도조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환조 이야기를 하나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조가 돌아가시고 도조 임금님이 뒤를 이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조 이야기 나왔잖아요. 새 마차 가지고 이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조 임금님한테 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첫째는 이름이 자홍이에요. 이자흥. 첫째가 이자흥. 둘째가 이자춘이에요. 이자흥, 이자춘. 그런데 첫째 아드님이셨던 이자흥이라는 분이 일찍 돌아가세요. 큰형님 일찍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이자흥이라는 분의 아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손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동생이었던 이자춘이라는 분한테 물려줄 거예요. 이 이자춘의 둘째 아들이 이성계장이세요. 만약에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아드님 조금만 더 나이가 많았으면 역사는 뒤집어져요. 오히려 이 집안은 많아져. 슬픈 역사가 또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역사가 조선에 있었잖아요. 문종 임금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결국에 단종 임금님이 폐위되고 세조 임금님이 찬탈을 하게 되는 역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중에. 근데 이때는 하늘이 도우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님 빨리 가시고 손자는 아직 어려서 왕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왕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동생한테 가가지고 동생의 둘째였던 이성계 장군이 이 집안을 물려받게 돼요. 그 이야기가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있었던 문왕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진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는 못 봤지만 이제 해동 육룡의 이야기, 그 다음에 태종 임금님이나 태조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하시니까 그 전에 윗대 이야기가 늘 시작한데 제대로 못 들어봤으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다못해 목조, 육조, 도조, 환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라도 우리가 들어놓으면 또 조선의 건국사에 대해서 새롭게 조금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요 편목들을 한 개씩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태조 이분이 이제 임금대장이죠. 예.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이런 목조, 이조 이런 안 했을 건데 도조 이런 안 했을 건데. 안 했죠. 그거는 후에 추존해내는 면이에요. 추전 나온 거지. 이게 만들게 되죠. 예.
뭐 그 뒤에 보면은 뭐 위화담 회동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건국 초기 50년 사이에는 쫙 신기한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책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걸 안 봤는데 오늘 여기 급히 오다가 보니까 제가 책을 두고 왔어요. 원래 원판 뭐 들고 못 들고 갔는데 급히 이 중앙도서관에 검색을 하니까 어린이를 위한 용비어 청각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찾으러 갔어요. 옥수로 잘 돼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용으로 만들었는데 어린이가 보기 좀 어렵고 어른들이 보시기에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인 것 같아요.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이 있던데 어린이 도서관 3층, 2층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가지고 와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네요. 예, 저희가 보는 책보다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이거는 안문길이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용비 연천가. 아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풀어놓으시고 원문도 이렇게 수록을 해놓으시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책이다. 예. 제가 만든 책은 늑수로 어려운데 이건 늑수시키는 인데요.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목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등에 막 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몇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데 다 적히고 이제 마지막 장.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와서 건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책은 마지막 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125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는 경고를 남깁니다. 그냥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나라라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얘기를 딱 섞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세우희 미리 정하샤 한수국의 누인 개국하샤 옥년이 가없으시니 성신이 니자타도 경천근빈 하샤샤 더욱 굳으시리이다. 요까지가 원래 한 세트죠? 보통 이쪽으로 두 개로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개가 들어가 있어요. 빙금하 알아쇼셔 납수의 사냥가 이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지막은 경고예요. 1000년 전에 우에 옛날 우상자 쓰면 그때 앞에 보셨잖아요. 석고상들 하실 때 우상자 쓰면 뭐예요? 그 앞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미 한수 이 땅이 왕도가 된다라고 정해져 있었다는 거. 이거 어디 나오냐면 도참 그 도선국사의 도선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수 한양 땅인데 옛날로 하면 한산주예요. 이게 한주예요. 한산주, 한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한양이 되었다가 한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이 되었어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은 은하수 한자입니다. 저게 한강이 은하수 한자 있어요. 나라 한자 말고요. 한나라 한자인데 한나라의 뜻이 아니고 저게 은하수 한자입니다. 원래. 그게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네. 아리수. 미리네 이거. 그러니까 서울 뭐를 갖다 아리수. 예, 아리수가 한강이 아리수예요.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있는 땅이 한강이고 한성이고 그 지역이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 등등등 뭐 이런 거예요. 그 주변 지역이 옛날에 뭐 무슨 뭐 저기 왕건 그 태조 왕건 그 드라마 볼 때 뭐 한산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한산주가 이어예요. 한성이 있던 부분인데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을 지금 보면 확실하진 않은데 국학자들의 통설입니다. 통설인데 서라벌에서 왔을 것이다. 아마 서라벌에서 왔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서라벌이 이 표현을 넣으면 셔벌이 돼요. 셔벌. 그래서 세신자에 땅벌자, 땅이라는 뜻이 벌이면 우리말로 땅벌이에요. 땅벌이란 벌파 같은 그 벌인데
새 땅 이런 뜻이에요. 신라가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 딸 때 새나 사나 쇠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옛날에 쇠떡이 할 때 쇠, 새로 딸 때 새, 소고기 할 때 쇠, 이게 다 같은 걸로 써요. 그때 당시 신라 시대는 그냥 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라고도 쓰고 사로국 할 때 사로라고도 쓰는 거예요. 이 노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가 지금 논이 되었습니다. 노가 있고 들이 있는데 노가 더 고형입니다. 노나가 땅이라는 말에 더 고형이고 이후에 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나를 적은 거예요. 새 신자잖아요. 사로, 그러니까 나 다 신라 시대 표기로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국이 있는 땅이니까 설아벌이 된 것이죠. 설아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세벌이 되는 거예요. 세벌. 그리고 세벌 다 비슷한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다가 벌이 중요한 것인데 경상도 사람들은 덥다 하면 어라를 붙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더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아이 더워라라고 합니다. 비읍하고 우는 전부 입술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씁니다. 자음과 모음이 왔다 갔다 넣는 성향이 있습니다. 비읍이 약해져가지고 모음이 되면 우 발음 비슷하게 납니다. 둘 다 입술 소리 나가지고요. 그러면 벌이 뭘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울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서벌. 그래서 바뀌어서 서울이 되었을 것이다. 이건 충분히 지금 국어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색당이,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가 설아벌이기 때문에 그 설아벌이라는 말이 수도라는 의미를 가져버려서 이쪽에서도 뭐가 되냐면 수도가 옮겨오니까 천도가 돼가지고 옮겨오니까 지금 한성은 원래 지명 이름이고 여기를 서울이라는 뜻에서 설아벌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주 거의 유력한 것 같습니다.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말 쓴 게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설아벌이 오래된 것이죠. 땅을 나타내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노 다 쓰이다가 논으로 지금 정착돼가지고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신형으로 나왔는 게 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들은 달에서 왔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봤죠? 아사달 할 때 음달, 양달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달이 들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게 중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들, 달, 벌 다 비슷하게 여러 가지가 쓰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인데 옛날에 조선시대는 따였어요. 따. 그래서 하늘, 천, 땅지라고 하지 않고 따지라고 하는 게 15세기까지 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따가 아니고 그 전에 고형을 보면 시읒, 디귿, 땅으로 되어 있어요. 시읒,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읽으면 발음은 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스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스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스탕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스탄이 다 땅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최근에 그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 그 비교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것일 것이다라고 제출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럼 지금 요 앞에 시간 자주 말하시죠. 몽골할 때 골이 거랑할 때 걸이라는 뜻이에요. 몽골의 골이 지금 그게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몸은 지명인 것이고 그 사람들도 골이 강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몽골 사람들도 몰라요. 골이 강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고랑, 걸 다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골이라고 발음하지만 몽골 사람들한테 발음하라고 하면 걸이라고 발음해요. 몽골이라고 하지 않아요. 걸이라고 발음해요. 왜? 지금도 걸 그러잖아요. 그게 가람이 되니까 연주에 지금 이제 가람으로 나와요. 그 15세기 되면 가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그 얘기고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때 이렇게 이미 오랫동안
오랫동안 도참 사상에 의해서 도성국사 이후로 막 이 땅이 하여튼 뭔가 대박 터진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인덕이 누적되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앞에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목조, 입조, 도조, 한조, 태조, 태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래서 복록이 끝이 없다. 대대손손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렇지만 자 성신이 이렇게 이 지금 이야기의 모든 결론은 뭐냐면 천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복을 내려가지고 그때 조상의 어떤 음덕이 쌓이거나 성신이 이 땅을 감응하셔가지고 이 땅을 지키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어지셔도 이 큰 공력이 이어지셔도 경천금이래야 하늘의 공력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왜 동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이미 용비어천가에 동학의 근본 정신이 들어있어요. 핵심 단어 하나잖아요. 용비어천가에서 뭐라 했냐면 경천금민해야 된다. 그래야 더욱 이 땅이 굳어질 것이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하. 옛날에 하는 지금을 치면은 누구누구 님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아는 낮춤표예요. 하는 높임표인데 임금님이시여 알아주셔 아십시오. 납수의 사냥가이셔 하나님입니다. 이게 임금님 역대 그 망했던 망조가 들었던 임금 중에 납수에 놀러 갔다가 할아버지께서 대단하신 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박탈하고 굉장히 온 거예요. 그러고는 납수 놀러 갔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고사리 가지고 이번에는 망한 고사리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납수의 사냥가 있어서 하나빌 이게 뭐냐? 한 아버지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 아버지인데 한이 크다 크네 그냥 다른 표현이에요. 큰 한음이 통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할아버지 하고 클만이라고 발음합니다. 징기스 칸이라고도 하고 징기스 한이라고도 합니다. 한 같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 한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비가 붙어서 지금 하나를 믿으십니까? 네가 탱자 놀면서 이렇게 건천 경민하지 않고 네가 탱자 놀면서 나라가 윗대 성업으로 네가 나라가 유지될 것 같나? 라고 마지막 장에서 경고를 날려요. 아니 대단한 거죠. 보통 이 구절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뭐지? 네, 하고 싶었던 말이죠. 네. 용변천가의 아주 지금 뭐냐면 멋진 분 이렇게 박수가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들에서 욕을 많이 하지만 조선시대 임금님은요 기근이 들어도 밥을 안 드셨어요. 내 탓이요. 이게 다 내 탓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병이 들어도 밥을 안 드셨어요. 비가 안 와도 밥을 안 드셨어요. 임금제라고. 예, 그 전부 과잉 덕이었었어. 그래가지고 뭐 늘 그걸 맨날 과로사고 우리 임금님 역대 임금님 과로하시는 분 좀 많으세요, 과로사. 그게 저런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여순, 우탕, 문무, 주공 이렇게 올 때 저 문왕이나 무왕 이런 왕들이 혁명이 그랬다는 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 하면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가령 홍수가 나서 그걸 못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부덕한 소치로 이러이러하게 궁핍해지고 그것을 뒤집고 나라를 새로 세우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아까 텍스트에서 이 왕들의 텍스트가 전수됐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태종 임금님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세종대왕님이 임금님을 물려받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야, 임금이 맡겼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일이죠. 물려 죽어도 이거 지금 나라가 뒤때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민심이 흉흉해져요. 그래 이제 세종대왕 그 태종 임금님이 어떻게 하냐면 석고대제를 지내요. 혼자서 석고대제를 얘기하면서 모든 게 내 탓이니까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석고대제를 지내는데 특수 시간이 오고 난 뒤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며칠 동안 쏟아져요. 이게 태종국 하는 거예요. 태종 임금님 아주 재밌는 게 많으세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어떻게 남기셨다고요? 금상이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아니하니 내가 죽거든 주상의 반찬에 고기를 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재밌는 역사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얘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흘러가는 그러면 뭐 가게의 흐름이라는 매너 듣고 왔을 때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성신 잘 가지고 성대신서 예. 성대신서 준말로 성신 아 그렇습니까? 거룩한 자손 신의 선자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 내에 해석이 되죠. 예, 그렇죠. 자손이 이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대신서의 준말 성자 신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 문맥이 저희 선배님이셔가지고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공부해 고맙습니다. 선배님이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학이 어떤 국가를 지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